아이는 멜라스 증후군입니다. 집안에 내력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유전자 일치율 0%. 10년을 키운 내 딸이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0년 전, 같은 날 병원의 실수 하나로 두 아이의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10년을 살았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 박성주는 대전에서 알아주는 집안 사람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재상을 시작해서 지금은 대형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에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굉장히 유연하고 다정한 편이었어요. 퇴근하면 꼭 제 손을 잡아주고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어요.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3년,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불임 클리닉을 5군데를 다녔고 한약만 2년을 먹었고 인공수정을 3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결혼 7년째 되던 해봄.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저는 화장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쏟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도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그날 저는 수원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예정일보다 열흘 이른 출산이었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고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에서 빨간불이 2번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는데 그 웃음이 지금도 선합니다. 오전 6시 47분.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응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무게감, 그 온기, 그 냄새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옵니다. 2.9kg, 눈이 깊고 코가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윤. 저희 어머니 함자에서 설을 따왔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옆 병실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회복실에 오래 있었어요. 남편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신생아실 앞에서 복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허름한 점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를 한참 바라보던 그 사람이 남편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이 아버지세요? 남편이 그렇다고 했더니 그 남자도 같은 시각에 딸을 낳은 아버지라고 했답니다.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각에 같은 병원에서 둘 다 딸이라고. 남편은 그 사람이 좀 초라해 보였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젊은데 생활에 찌든 것 같았다고. 악수는 했지만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동환 씨였어요. 그리고 그날 최동환 씨의 아내 김미연 씨도 딸을 낳았습니다.
2.8kg. 이름은 최지수. 저는 그때 최동환, 김미연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최지수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같은 날 옆 병실에서 아이를 낳은 어떤 부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병원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두 아이의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병원 내부 조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을 담당했던 간호사는 야간 2교대 근무 중이었고 과로 상태였어요. 두 아이 모두 체중이 비슷하고 외모도 신생아라 구분이 힘들었던 데다 이름표가 떨어졌다가 재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나중에 해고됐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그날 밤 이후 서로의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믿으며 남의 아이를 키웠고 김미연 씨는 최지수라고 믿으며 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서윤이는 자랐습니다. 웃는 눈, 통통한 볼, 뭐든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 제가 힘든 날이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어쩜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제가 부엌에서 눈물 닦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엄마 나 안아줘라고 했습니다. 안아달라는 건지 안아주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는 서윤이를 예뻐하셨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닮은 눈매가 당신 집안 사람 같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서윤이가 이 집안에 완전히 속한 것 같아서. 서윤이는 공부도 곧잘했고 피아노도 제법이었고 그림을 유독 좋아했어요. 어딜 가도 예쁘다는 말을 들었고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내 삶이 완성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이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채워주는구나 싶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 행복이 진짜였다는 걸 지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윤이와의 10년은 제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비록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 품에서 자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서윤이가 쓰러졌습니다. 서윤이 나이 10살 4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아무 전조 없이. 깨어났을 때 서윤이는 아무것도 기억 못했고 팔다리가 좀 저리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과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면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그냥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였어요.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선생님이 119를 불렀고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서윤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엄마, 나 왜 이래요? 하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나 왜 이래요?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 EEG, 혈액 검사, 유전자 패널 검사.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도 검사할 때마다 같이 와줬고 우리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서윤이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멜라스 증후군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멜라스. 미토콘드리아 뇌금병증이라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근육과 신경계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성 희귀 질환이에요. 완치가 없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한 병.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끌어당겼어요. 이 병은 모계로 유전됩니다. 어머니 쪽 집안에 비슷한 증상 보이신 분 있으신가요? 근육 약화, 청력 저하, 뇌졸중 증상 같은 것들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외할머니도 8순이 넘도록 건강하셨고 사촌들도 모두 멀쩡합니다. 교수님은 그러시면 아버지 쪽 집안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도 같이 검사를 해보자고. 남편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병이 유전성이라면 나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서 온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이 유전자를 받은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연아 교수님이 친자 확인 검사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세계가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했어요. 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내 손인지도 모르겠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0%. 박서윤은 저와 남편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5글자를 읽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비명도 아무것도. 그냥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방에 있는데 그 방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새벽 4시까지 그냥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키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내 아이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 서윤이는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는 것인가?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내 딸을 찾아서 병원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병원 측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 병원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기록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나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뿐인데 병원 측은 당시 같은 날 입원했던 산모들의 기록을 뒤졌고 우리와 동시간대에 분만실에 있었던 산모를 찾았습니다. 최동환, 김미연 씨 부부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거주 중입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기억해. 신생아실 앞에서 같이 서 있던 사람.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제 아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10년 전 남편이 만났던 그 허름한 점퍼 입은 남자가 병원 측에서 양측 부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고 최동환, 김미연 씨 부부도 동의해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수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은 최동환 씨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내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게 기쁜 건지 10년을 내가 키운 서윤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슬픈 건지 둘 다였어요. 최동환, 김미연 씨 부부를 처음 만난 건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 측 코디네이터가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조용한 호텔 회의실. 남편과 저, 그리고 그쪽 부부. 최동환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마흔이 채 안 돼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희귀 유전성 근육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셨어요. 서윤이한테서 발견된 병 멜라스와는 다른 계통이지만 역시 유전성 희귀 질환. 그래서 서윤이한테서 유전병이 나왔던 거예요. 서윤이는 최동환 씨의 친딸이었으니까요. 김미연 씨는 작고 야윈 분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일어나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우리 넷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놓인 물컵만 바라봤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최동환 씨였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이 황당했어요. 당신들이 왜 죄송하냐고. 당신들도 모른 거잖아요. 나도 몰랐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이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동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3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서로의 아이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서윤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서윤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이들에게 알리기 전에 저는 지수를 먼저 봐야 했어요. 제 친딸이라는 아이를. 처음에는 그냥 어떤 아이인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최 씨 부부와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친구들이 만나는 거라고 대충 설명하고 놀이터가 있는 카페에 데려왔습니다. 지수를 처음 봤습니다. 10살. 서윤이보다 좀 더 말랐고 눈이 동그랗게 컸어요. 피부가 하얗고 소리내서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내 딸이라는 게 느껴지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낯선 아이였습니다. 예쁘고 밝고 귀여운 낯선 아이. 그런데 지수가 무릎에서 모래를 털면서 저를 향해 달려오다가 넘어졌을 때
울지 않고 에이, 괜찮아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 모습이 어릴 때 제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릴 때 넘어져도 안 울었어. 그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는 저를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왜 울어요, 아줌마? 하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갔나 봐. 그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아이한테 평생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내가 내 엄마인 줄 몰랐다는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날은 두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서윤이와 지수를 같은 공간에 앉혀놓고 어른들이 조금씩 설명했어요. 전문 상담사도 함께였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럼 나 엄마 딸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대신 말했어요. 유전자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라고. 서윤이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참았어요. 10살짜리가. 지수는 처음에는 김미연 씨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 부부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아이도 10년을 그 집에서 컸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김미연 씨가 조용히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미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수가 6살 때 피검사를 하다가 혈액형 문제로 의문이 생겼다고. 그때 유전자 검사까지는 안 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고. 그런데 확인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수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딸이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왜인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 부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결국 우리는 아이들을 각자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두 가족 모두에게. 두 아이 모두 이미 길러준 부모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을 끊는 건 어마어마한 폭력이었어요. 어른들의 결정이 아이들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서윤이는 우리 딸이 아니고 지수는 우리 딸이다. 지수를 데려와야 한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래 침묵하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최 씨 부부한테 돌아가야죠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랬어요. 서윤이한테는 가혹한 거였어요. 10년을 엄마라고 부른 내가 갑자기 너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라고 하는 게. 짐을 싸는 날, 저는 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뒤에서 서윤이가 인형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들어가서 도와줬어요. 서윤이가 나오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아이를 한참 안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억해 두려고. 이 온기를, 이 무게를, 이 냄새를. 그리고 보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엄마였는가? 아니면 그냥 잠시 같이 산 어른이었는가? 지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수는 짐을 들고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공간을 처음 보는 눈빛. 저는 환하게 웃으려 했는데 얼굴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야. 지수는 천천히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엄마가 김미연 씨라는 걸 알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와의 5년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우리 집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어했고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전병 증상은 없었지만 몸이 자주 아팠고 저는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괜히 더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를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처럼 대하셨어요. 대놓고 싫어하진 않으셨지만 서윤이한테 했던 그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지수한테 선물 사주는 걸 남편이 하면 우리 피가 아닌 아이한테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남편도 점점 변해갔어요. 지수를 예뻐하긴 했지만 서윤이를 대할 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는 그 원초적인 감정이 없는 것 같달까요? 애써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노력하는 아버지. 그게 오히려 슬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수를 사랑하려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서윤이를 키울 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의식적으로 안아주고 의식적으로 웃어주는 그 의식성이 스스로 느껴질 때마다 죄책감이 왔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15이 됐고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느새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남편도 아빠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저 서윤이에요. 박서윤. 엄마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5년 만에 목소리가 변해 있었습니다.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살짝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이 10년 전 서윤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죄송한데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 처음엔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 것 같아서. 서윤이는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얼굴이 보였는데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색이 안 좋았어요. 눈밑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서윤이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저는 그냥 아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서윤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전 최동원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유전병으로 인해 심근이 약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김미연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김미연 씨의 차를 덮쳤고 병원에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8개월 사이에 부모를 둘 다 잃었어요. 서윤이는 혼자였습니다. 20살 아직 대학교 1학년.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 서윤이를 맡을 여유가 없었어요. 서윤이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최동환 씨의 유전병이 서윤이한테도 일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주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왔고 의사한테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감당이 안 됐어요. 다른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죄송한데.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뭘 죄송하다는 건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병원 때문이고 어른들 때문이고 결국 저 때문이었는데, 그날 저는 서윤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저는 말했어요. 데려와야 할 것 같아. 그 아이 갈 데가 없잖아.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미 알았어요. 이게 쉽지 않겠구나.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서윤이가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혼자라는 것, 유전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시어머니는 잠자코 들으셨어요.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저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을 우리가 키운 아이예요 라고 했어요. 10년은 실수였잖아. 병원의 실수로 생긴 인연이야. 그게 어디 진짜 인연이냐.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곧 지수에 대한 말도 되는 건데, 지수도 병원의 실수로 온 아이인데, 그러면 지수도 진짜 인연이 아닌 건가? 시어머니는 그 모순을 인식하고 계신 건지, 서윤이를 데려오면 나는 이 집에 발을 끊겠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도 나서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연아, 서윤이라는 아이 데려오는 거 재고해봐라. 성준이 앞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집안에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잖아. 지수도 간신히 받아들인 마당에 또 다른 아이를 데려오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아버님,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정연아. 병원 잘못이고 운이 없는 거지. 나도 안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 데려올 이유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운이 없는 거라고.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운이 없는 거라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며칠 후 시댁 큰어른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뻘 되시는 분, 박씨 문중의 어른이라고 불리시는 분, 그분이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성준아, 혈통 없는 아이를 집에 들이는 건 집안 망신이다. 어머니 말씀을 따르거라.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마셨어요. 혼자.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결정적인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였어요. 그 다음엔 서윤이 생활비는 우리가 대줄 수 있어. 같이 사는 건 좀 더 생각해 보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집에 들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가 됐습니다. 저는 매번 남편의 말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더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더 무서워? 아니면 저 아이가 불쌍하지 않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쪽도 외면하지 못해서 힘든 거야. 저는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힘들면 흔들리는 사람. 힘들면 강한 쪽 편을 드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걸 결혼 16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셨어요. 이제는 서윤이를 집에 들이면 지수도 친딸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수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직접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수는 저희 두 사람 피가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들이신 거 압니다. 근데 서윤이는요? 그 아이는 병원 실수로 우리 집에 왔다가 병원 실수로 돌아간 아이예요. 그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요? 10년을 우리가 키웠고 지금 아프고 혼자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남남이야. 피도 안 섞이고 법적으로도 우리 식구가 아니야. 불쌍한 건 알겠는데 왜 그게 우리 짐이 돼야 하냐? 어머니, 10년이 남남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은 정이고 핏줄은 핏줄이야. 그 둘을 섞으면 집안이 흐트러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 집안과의 싸움에서 제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모든 걸 알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들, 아빠 엄마의 싸움 소리. 지수는 귀를 막아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느 날 지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서윤이 데려오는 게 나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서윤이 오면 나도 인정 못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서윤이 안 데려오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뚫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양보하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고.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윤이가 처음부터 최 씨 부부의 딸로 자랐다면 유전병은 어차피 있었을 테지만 그 집에서 함께 감당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오래 함께한 가족이 있었을 테고, 지수가 처음부터 우리 딸로 자랐다면 낯선 집에 적응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테고, 서윤이와 누가 더 사랑받는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됐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집안 어른들과 싸우면서 매일 밤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됐겠죠. 아무것도 몰랐던 그날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서윤이가 내 딸인 줄 알고 그냥 그 착각 속에서 살았다면, 서윤이가 유전병으로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몰랐겠죠. 그리고 그게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저 자신이 무섭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너무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더 무서워요. 지수가 어느 날 밤 제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혈액형이 어떻든 유전자가 어떻든 엄마가 내 엄마예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우는 건지, 이 아이가 위로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결국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용은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서윤이를 집에 들이면 남편한테 돌아가야 할 회사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고 하셨대요.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저한테 전하면서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연아, 나 솔직히 말할게. 서윤이가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정면으로 맞서면 이 집안이 다 흔들려. 지수 앞날도 우리 앞날도.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생활비는 보내줄 수 있어. 서윤이 학비도.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뭔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래. 알았어.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안도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뭔가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윤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집에 와줄 수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윤이가 왔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마주 앉히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집안 상황, 남편의 입장, 시어머니의 반대. 다 솔직하게. 서윤이는 듣다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염치 없었죠.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그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저는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 기댄 게. 서윤아,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혈연이 다가 아니야. 내가 10년 동안 엄마였어.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장이 그걸 다 지울 수는 없어. 서윤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서윤이 월세와 생활비, 병원비를 제 명의 계좌에서 보내기로.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알면 싸울 거고, 시어머니가 알면 폭풍이 일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10년의 엄마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결심을 한 지 사흘 뒤 지수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윤이 만났어요. 둘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어제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서윤이한테 미안해서. 저는 지수가 스스로 서윤이에게 연락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뭐라고 했어? 그냥 나 때문에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서윤이가 지수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한참 얘기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크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유전자 따지고 집안 따지는 동안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인 내가. 저는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윤이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왜 말 안 하고 했어? 말하면 당신이 막았을 거잖아. 내가 막는 게 아니라 같이 결정해야지. 우리 부부잖아. 같이 결정하면 어머니 말씀이 이겨. 항상.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남편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들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억울한 웃음. 당신이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 서윤이 얘기가 나온 이후로 당신이 어머니 눈치 보는 걸 나는 다 봤어.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혼자였어.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힘든 거 나한테 기댔어. 당신은 힘들면 어머니 말씀 쪽으로 기울어. 나는 그게 상처야. 그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서윤이, 우리 집에 데려오자. 저는 믿기지 않아서 한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할게. 내가 결정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16년 결혼 생활 중에 제일 크게 울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으려고.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이건 부부가 같이 결정한 거라고.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는 게 불효인 건 알지만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표정하게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준아, 너 지금 엄마한테 반기를 드는 거냐?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하면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데려오면 나는 정말로 이 집에 오지 않는다. 문중에도 말하겠다. 박성준이 혈통도 아닌 아이를 집에 들였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커지셨어요.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뭐라 해도 10년을 내가 키웠으면 내 딸이에요.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아이가 다 제 아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셨어요. 현관으로 걸어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서윤이가 우리 집에 온 날은 11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윤이가 태어난 달이었어요. 11월 14일. 그날로부터 정확히 15년이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현관에 서서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먼저 현관으로 달려나왔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서윤아, 어서 와. 서윤이가 그 손을 잡았고 둘 다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오랜만에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4명이. 오랜만에 우리 집 식탁이 꽉 찬 것 같았어요. 밥 먹다가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고마워요 라고만 할게요. 그것도 안 해도 돼.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0년 전 그 아이 웃음이랑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집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벌써 2달째. 남편은 그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을 뿐이고 그 결과로 모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문중 어른들한테는 이미 얘기가 다 돌았을 거예요. 병원 실수로 뒤바뀐 아이를 15년이 지나서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아이까지 집에 들였다고. 사연을 들으면 이해할 법도 한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핏줄이 아닌 아이 둘을 들였다는 결론만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선이 남편한테 쏟아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대학 시험을 보려고요. 유전병 치료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는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아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수는 서윤이가 오고 나서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병원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서윤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 집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중과의 갈등, 서윤이의 건강 문제, 지수의 사춘기, 남편과 저 사이에 아직 해결 안 된 서운함들. 많은 게 남아 있습니다. 병원의 실수 하나가 두 가족의 15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지금도 저는 다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두 아이가 밥 먹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이게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리고 아직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옳은 건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충실했던 건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병원 실수로 15년을 남의 집 딸로 자란 아이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품에서 10년을 자란 아이. 둘 다 제 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실수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간호사 한 명의 실수가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두 가족을 15년 뒤에 이렇게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으세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은 차갑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병원의 실수로 내 곁을 떠났다가 15년 만에 혼자 남겨진 채 돌아온 아이. 유전자로는 남이 됐지만 10년을 함께 산 아이. 여러분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집안 어른들의 반대, 남편의 흔들림, 경제적인 부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그 선택을 밀고 나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의 실수는 병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선을 그으셨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이름표 하나가 잘못 달렸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놨어요. 서윤이도 지수도 최동환 씨 부부도 저도 남편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서윤이가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잠깐 망설이던 그 모습을, 그리고 지수가 먼저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장면이 제 선택을 정당화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안일 뿐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